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랑 하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요즘같이 생각이 많아지는 나날일수록 스스로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주고 관대해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청춘을 지나 중년, 노년을 겪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청춘은 정말 짧고 그 이후에 나이 들어가는 시간은 한참인데 청춘일 때는 이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서서히 간접적으로 느낄 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한 해의 속도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로 양동이를 채우는 것만큼 느려진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고 말하지만 결국 모두 시간이 느려지는 이런 순간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상만 해도 슬프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각성하면서 미리 배워야 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한 오늘의 책은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저자 메리 파이퍼입니다. 메리 파이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인데요. 그녀가 장녀로서 또 엄마, 아내, 할머니, 치매로 고통받은 여동생의 간병인으로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배운 것들과 그녀가 상담했던 여러 중년, 노년의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엮은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엄마를 포함해 멋지게 세월을 항해하고 계신 분들이 더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해서 대화가 되는 청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건 아니구나. 마음이 성숙해지면서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구나를 특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중후반을 항해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책의 인물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 선별한 부분들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각한다. 태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전부에 가깝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많은 상황에서 태도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모든 상황에 통제권을 쥐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선택권 정도는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선택은 우리가 고인물로 남을지 온전히 충족된 사람으로 성장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다. 나는 늘 다른 사람을 돌보는 법과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우리 가족과 친척 중에는 정신질환자와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자살한 사람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 어린 시절 나는 부모님의 무관심에 괴로워했고 결과적으로 지나친 책임감과 경계심으로 무장한 큰딸이 됐다. 기쁨과 행복을 탐구하려는 내 노력이 완전한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인생의 여정을 통해 뭔가를 배운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의 나는 영원한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 우울함이 찾아올 때 자신을 다독이는 방법을 알고 과거에 비해 한층 더 평온하고 덜 호들갑스러운 사람이 됐다. 물론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고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고 완벽한 결과물보다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이는 없지만 그 끝에서 모든 이가 성장을 이뤄내는 건 아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삶의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도전 과제 해결책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 친밀한 인간관계, 긍정적인 삶의 이야기를 두루 갖춰야 한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기쁨과 감사, 삶의 의미를 배워나가며 이러한 교훈을 통해 감정적인 회복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뿐이며 삶에서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인생의 이 시기에 다다른 우리는 이제부터 각종 내적, 외적 위기에 시달릴 것이다. 생애의 단계가 전환되고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새로운 목적과 의미에 대한 감각을 찾아내야 한다는 가장 큰 도전에 맞닥뜨린다. 이는 말처럼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의사였던 내 남동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택해야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목적이라는 게 그냥 원한다고 휙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존의 말이 옳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남을 도울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짧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 페이스 설리번이 말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작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이 사라져 간다는 사실에 가벼운 충격과 비탄을 느꼈다. 바버라 크루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붉은 여우 한 마리가 수확을 마친 옥수수 밭 사이로 나타났다가 별안간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이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찬양하고 싶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 엠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빨간 머리는 성미가 급하다는 말이 있지만 엠마는 오랫동안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주는 삶을 살아왔다. 그는 특히 딸 앨리스에게 관대했다. 콜로라도 시골 지역의 보수적인 가정 출신인 엠마는 늘 착한 소녀가 돼야 하며 주변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책임져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다. 이러한 교육 방법에는 문제가 많았다. 모든 일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동안 엠마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갔다. 종일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지낸 그에게 남은 거라곤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씁쓸한 감정뿐이었다. 엠마의 성실한 남편 크리스는 와이오밍주의 농장 출신이다. 엠마는 최선을 다해 남편에게 헌신했다. 크리스는 아내를 자유롭게 풀어주기보다 엄격하게 속박하는 타입이었다. 보통 때는 엠마도 이런 남편의 성격에 불만을 느끼지 않았지만 때로는 그의 꽉 막히고 융통성 없는 태도에 숨이 막혔다. 크리스는 엠마의 덜렁대는 성향을 못 견뎌 했다. 예컨대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엠마가 앨리스에게 용돈을 쥐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라도 하면 그는 즉시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엠마는 딸과도 마냥 편한 사이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닮았고 어떤 면에서는 극과 극인 모녀였다. 앨리스는 씀씀이가 해프고 자기애가 강했다.
엠마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딸의 모습을 동경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지나치게 무신경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엠마는 딸과 협상하는 방법도 딸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 엠마에게 있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가장 큰 도전이었다. 그는 사회와 가정에서 좋은 여성이 되려면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겨야 하며 늘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이의 감정을 돌봐야 한다고 배웠다. 그에게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말해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삶의 무게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른 대부분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친구들은 병상에 눕거나 따뜻한 날씨를 찾아 애리조나 등지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다. 그는 정치계의 행태를 보며 한탄했고 지구의 미래를 걱정했다. 이곳은 그가 손주들을 비롯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세상과 거리가 멀었다. 엠마는 밤마다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는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자신의 소망이 보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세상에는 그의 진로를 방해하고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집중력을 빼앗는 일이 너무 많다. 낙관적인 예측과 끝없이 높은 기대는 종종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된다. 몇 번인가 가족 휴가를 계획했지만 모두의 일정을 맞추는데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엠마는 딸과의 데이트를 기대했지만 앨리스는 늘 일정을 취소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귀찮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엄마를 실망시켰다. 여느 때처럼 가족의 저녁 식사를 차리고 앨리스가 집세를 낼 수 있도록 수표를 써주고 뒷정리와 설거지를 하던 엠마는 갑자기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딸은 떠나기 전에 그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엄마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아빠에게만 작별 인사와 포옹을 건넸다. 크리스는 접시를 닦다 말고 아내의 어깨를 어색하게 두드리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수표가 제대로 지불돼야 할 텐데 말이야. 엠마는 1시간 동안 흐느껴 울었다. 자기 연민과 죄책감, 비통함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헛된 소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 엠마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심리치료사를 찾아갔다. 치료사 로렐은 가족들 사이에서 씨름하는 엠마의 고민을 주의 깊게 들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던 로렐이 문득 이렇게 말했다. 호흡이 굉장히 얕으신 것 같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로렐은 심호흡을 비롯해 몇 가지 코어 운동법을 알려줬다. 더불어 엠마에게 요가 수업을 듣고 매달 마사지를 받으라고 권하며 최대한 자신의 몸과 마음, 호흡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생전 처음 마사지를 받기 전까지 엠마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 몰랐다. 한동안은 너무 아파서 다 그만두고 주차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요가 수업과 마사지에 익숙해지면서 차츰 자신의 몸에 친숙해졌다. 로렐은 마음 챙김, 수련법도 가르쳤다.
두 사람은 매번 명상으로 상담을 마무리했으며 때로는 상담 도중에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엠마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탐험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집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치료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담자가 자신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엠마는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보다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됐다. 심리치료를 마칠 무렵 엠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을 때 종종 느껴지던 내면의 불편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그는 스스로 피곤하고 꺼려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부탁을 거절할 때라는 사실을 서서히 배워나갔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는 법도 배웠다. 이러한 대답은 엠마에게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그는 몇 주의 훈련을 거쳐 점점 더 단호하고 삶의 중심을 잡으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물론 때로는 비참한 실패를 겪기도 했다. 다른 이들을 우선시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심호흡을 하거나 대답 전에 잠깐 시간을 둔다는 원칙조차 잊어버리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점점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몸과 마음, 정신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빛나는 이야기 만들어내기. 레베카 솔닛이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이야기는 침몰하는 배와 같으며 우리는 주위에 떠있는 수많은 구명보트에도 불구하고 그 배와 함께 가라앉는다.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를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을 한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사랑할지, 미워할지, 현실을 직시할지, 눈을 감을지 말해준다. 자주, 너무나 자주 이야기는 우리 몸에 안장을 얹고 올라탄 뒤 채찍질을 하며 명령한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조차 갖지 않은 채 그 명령에 따른다. 조이아조가 이렇게 말했다. 심장에 자극을 주고 뇌에 연료를 공급하며 옥수수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억이다.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한 우리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답고 완전해질 수 있다.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은 몸과 마음, 영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지만 미술품 감상이나 일기 쓰기, 요가, 성찰적 대화와 같이 자아인식을 이끌어내는 모든 수단은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우리는 자아인식을 통해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요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모든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지나친 책임감에 짓눌리는 사태를 예방해준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결점과 맹점, 트라우마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다. 부정적인 충동과 파괴적인 생각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도 있다.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해도 노력을 통해 그 판단을 멈출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만 65세 무렵의 여성은 대개 평범한 날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수많은 실수와 불쾌감, 좌절감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와 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현실과의 전투를 끝낼 수 있고 자신에게 엘렌 버스틴이 말하는 의무가 없는 나날을 더 많이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결국 자기 용서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샤론 셀즈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도 당신만큼 자신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은 찾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통제불능의 아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어쩌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일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 관대함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스스로 성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귀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결점과 모순을 가진 인간이라도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교훈을 선물할 수 있다. 자아 수용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특권을 누리고 싶다는 욕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무조건 남을 이겨야 한다는 충동은 사라진다. 내 친구 중 상당수는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대단한 업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솟아나는 기쁨을 느낀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음에 깊이 남았던 책의 문장들을 공유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절망을 이기는 해결책이다. 두 번째, 리는 말했다. 나이 들어가면서 지난 실패를 후회하기보다 그녀가 이룬 것들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그녀는 삶이라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일구고 싶은 정원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원에 좀 더 많은 색과 깊이를 더하고 최대한 많은 빛을 비추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만족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과소평가되는 기술이다. 우리는 강렬한 열정과 흥분은 즉시 눈치채면서도 만족감의 부드러운 속삭임은 모른 채 넘어가곤 한다. 사실 만족감은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 만족스러운 기분이 느껴질 때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 이 기분을 알아채다니,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특히 세 번째를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